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논현동에서 피부과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 이상욱이라고 하고요. 제가 2018년도부터 자기계발 컨텐츠를 주로 업로드를 하고 공부 방법에 대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긍정에너지 토리파라는 채널명으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상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무조건 있죠. 제가 공부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유튜브를 하든 아니면은 어떤 게임을 하든 어떤 놀이를 하든 사실 조금 더 막무가내로 가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전략과 전술을 기반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이런 약간 효율적으로 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왕 공부를 할 거면 각 과목별로 어떤 식으로 내가 공부를 했을 때 최적화를 시킬 수가 있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는 캐릭터거든요. 누구나 공부 방법이 자기만의 스타일이 다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의 과목별로 제가 공부하는 그런 방법? 전술들이 다 있어요. 저는 제가 말하기를 잘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의학을 전공을 하다 보면은요 전부 다 이제 책들이 다 영어로 적혀 있어서 제가 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한국식 영어 시험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리딩이라든지 영어를 보고 읽는 거라든지 영어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단은 영어 자격증이나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질질 끄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우리가 예를 들면 2달이나 3달에 이렇게 단기간에 어떤 성적을 딱 만들어야 되고 자격증을 딱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결과물을 내야 되는 그런 너무 힘든 상황에 좀 빠져 있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남들보다 혹은 일반적인 공부 방법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면은 남들보다 2~3배 정도 좀 더 빠르게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에 있어서도 당연히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1시간에 200개를 어떻게 외워? 하면서 사기꾼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댓글을 보시면 저도 그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1시간에 100개, 200개를 외우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되게 놀랍다라는 댓글을 또 많이들 달아주셨어요. 근데 저도 영어 단어를 처음부터 1시간에 200개, 300개씩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1시간에 200개 이상의 단어를 암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책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책을 못 갖고 왔어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일단 우리가 단어장을 보면요 제가 보통 좋아하는 단어장이 해커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학원 출판사가 있잖아요. 해커스 토익 단어장이라든지 토플 단어장을 보시면 데이 1, 2, 3, 4 해가지고 데이 30일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단어장이 구성되어 있어요. 토플 같은 경우는 데이 60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토익 단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굵은 글씨로 이제 크게 단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데이 1, 2를 합치면은 50개에서 60개 정도 되는 단어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그거를 영어 단어를 외우겠다고 막 쓰면서 이거를 스펠링 하나하나 적으면서 쓰고 단어 뜻을 적고 하면서 외우시는 분들이 아마 한 80%는 되지 않을까. 근데 단어를 외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콩나물 물 주듯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를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단어를 발음을 해보고 그리고 뜻을 내가 한국말로 뱉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조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join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join 그리고 참여하다 이런 식으로 한국말로 이렇게 뱉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못 외워도 좋아요. 내가 100% 스펠링을 몰라도 좋아요. 그래서 그 join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고 발음을 해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그 뜻을 한국말로 뱉어보는 거예요. 그 위에 예를 들면 ma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man, 남자. 이런 식으로 계속 뱉어보면서 쭉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려가면서 발음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말로 반드시 뜻을 뱉어보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만약에 오늘 예를 들면은 데이 1, 2를 공부하기로 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데이 1에서 데이 2까지 쭉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콩나물 물 주듯이. 처음부터 다시 똑같은 패턴으로 다시 반복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한 3번 정도를 반복을 합니다. 내가 어떤 뜻인지는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한국말로 이걸 아웃풋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조인이라고 하는 거를 옆에 있는 한국말을 가려서 여러분들이 한국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뱉어보는 거예요. 조인을 보고 한국말로 참여하다 라고 뱉을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콩나물 물 주듯이 3번에서 5번 정도를 한국말로 뜻을 얘기를 해보면서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는 한국말로 되어 있는 뜻을 가리고 여러분들이 영어를 보고 한국말로 뜻을
뜻을 얘기를 해보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이제 하시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뜻을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볼 때는 이 영어를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연필로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체크 표시를 하면서 내가 뜻을 몰랐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한국말로 뱉어보고, 그래서 노트를 하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공부를 할 때는 체크 표시되어 있는 그런 영어 단어를 노트에다가 그대로 적습니다. join 이런 식으로 적겠죠. man 이런 식으로 적겠죠. 체크되어 있는 영어 단어를 이제 노트에다가 이렇게 옮겼잖아요. 그 다음에 그 노트만 바라보고 이렇게 다시 한국말로 뜻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적어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손으로 뜻을 직접 적어보는 연습을 노트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니 뭐야, 그러면 한국말로 얘기를 해보고 말로 뱉어보고 그래도 이제 여러 번 훑었는데 모르는 단어들은 체킹을 따로 해가지고 노트에다가 적어가지고 한국말로 그 뜻을 적는 거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또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암기 과목을 공부를 하시던지 간에 어떤 영어 단어를 외우시든지 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말로 뱉어보고, 그리고 그 말로 뱉었던 뜻을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적을 수 있을 때 그 지식이 완전히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영어 단어를 봤을 때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조금 아리까리해, 그리고 이 단어가 대충 알 것 같아, 그냥 뭐 뉘앙스로 알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말로 뱉어낼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손으로 그 뜻을 정확하게 적을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지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비로소 아시게 되는 거죠. 자, 요약을 할게요. 처음에는 눈으로 입으로 한번 뱉어보면서 콩나물 물 주듯이 쭉 한번 보는 거, 그 다음에 한국말 뜻을 가리고 여러분들이 그 뜻을 말로 뱉어보는 거. 그래도 모르는 단어들은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영어 단어를 적고 그 노트만 바라본 상황에서 한국말로 그 뜻을 한번 더 적어보는 거. 요게 영어 단어 외우는 거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콩나물 물 주듯이 하되 마지막은 단단하게 내가 손으로 적어나가는 단계까지 하시면은 좀 완벽한 영어 단어 암기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우리 뇌는요 한 15분, 20분 정도 지나면요 다 잊어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콩나물 물 주듯이 이렇게 암기하는 것들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개 이상의 단어를 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단어를 아무리 제가 손으로 적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외웠지만 아마 한 3시간 정도 지나면 그 절반밖에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리마인드를 해주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 전에 한 번 더 훑어줍니다. 자기 전에 우리가 훑어주는 단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눈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뜻을 말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은 체크 표시를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낮에 공부를 했을 때 체크 표시가 있었던 거, 그리고 밤에도 또 체크가 돼 있는 거는 2번이나 체크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단어는 내가 잘 잊어먹고 잘 기억이 안 나고 잘 암기가 안 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한 번 더 복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의 진도를 내가 데이 3, 4를 나갈 건데 체크가 2개 되어 있는 단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진도 나가시기 전에 반드시 복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요약을 하면은 자기 전에는 오늘 공부했던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들을 한 번 더 훑어나가면서 직관적으로 단어 뜻이 생각이 안 나는 그런 단어들은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 다음날 더블 체크가 되어 있는 단어들은 반드시 복습을 해주시고 노트에 한번 뜻을 적어보시고 진도를 나가시라는 거. 그래서 자기 전과 다음날 아침에 복습을 해주시는 게 이 공부의 핵심이에요. 아니에요. 저 영어를 정말 못했어요. 제가 토플이 예전에 CBT라고 하는 토플이 있어요. 300점 만점이었는데 그거를 제가 처음 봤을 때 210점 정도 받았을 거예요. 토익으로 환산을 하면은 한 700점 정도 될 거예요. 680점, 700점 정도. 토플 270점을 받았고 토익으로 치면 한 970점 정도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단어를 봤는데 되게 어설프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거 뭐 그냥 대충 그런 뉘앙스의 뜻이었어 이러면서 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단어 뜻 모르시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그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종이에 이 뜻을 정확하게 적을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 보이, 걸 이런 거는 너무 잘 아는 단어잖아요. 이런 것까지 사실 복습을 하실 필요는 없고, 좀 애매하다, 아리까리하다, 아리송하다 이런 단어들은 이제 반드시 복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연필로 체킹을 좀 마킹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책을 가지고 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 연필로 체킹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형광펜이라든지 볼펜으로 체킹이 돼 있는 그런 단어들을 만약에 시험 전날에 그런 단어들만 보게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단어장을 한 번 더 복습을 한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크를 하는 연습들도 좀 중요해요. 저는 이제 그 해커스 복화 기준으로 그게 30일까지 돼 있어요. 데이 30까지 돼 있는데 저는 하루에 데이 1, 2, 그 다음날이 되면 데이 3, 4, 그 다음날이 되면은 데이 뭐 5, 6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일치를 하루에 공부를 다 했었는데 만약에 내가 오늘 데이 1, 2를 공부를 했어요. 데이 1, 2를 공부를 했으면 내일은 3, 4를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날에 공부했던 거는 반드시 더블 체크 되어 있는 거, 제가 아까 자기 전에 복습을 하면서 또 모르는 단어들은 한 번 더 체크를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더블 체크 되어 있는 데이 1, 2에 있는 단어들을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주고 그 다음 3, 4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이 됐어요. 그러면은 데이 5, 6을 공부를 할 건데 데이 3, 4에 더블 체크 되어 있는 단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주고 진도를 나가시는 거.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암기력이나 이런 우리 해마의 기억 정도가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제 자신이 며칠 정도가 지나면 내 머릿속에서 좀 까먹을까, 그런 이제 의문이 좀 있어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3일 전께 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제 3일 전 거는 무조건 복습을 하고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어도 마찬가지로 3일 전 거 그리고 전날 거는 무조건 복습을 하면서 넘어갔었어요. 아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콩나물 물 주듯이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스펠링이 나중에 결국은 자연적으로 다 외워져요. 나도 모르게 외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 스펠링이 뭐 A가 빠졌어, 뭐 C가 빠졌어 이런 것까지 너무 세세하게 볼 필요가 전혀 없으시고, 우리가 어떤 숲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 크게 보다 보면요, 나무들의 그런 조그마한 디테일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는 신기한 공부예요. 그래서 계속 콩나물 물 주듯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스펠링을 전혀 연연하실 필요 없이 정말 이 스펠링이 기억이 나네? 이럴 정도가 되시니까 나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장을 저는 보통 30일, 데이 30일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 반 정도 해가지고 그 단어장을 다 외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공부를 돌리면 거의 한 7회독, 8회독 정도 되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스펠링까지 안 외우셔도 기억이 나는 신기한 경험을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에세이 외우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영어 에세이 외우는 거. 그래서 그거를 영어 에세이를 외울 때는 계속 발음을 해보고 그 표현을 내가 아웃풋을 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세이를 보고 계속 말로 발음을 해보는 연습들이 좀 많이 중요했던 것 같고, 근데 결국은 이것도 복습인 것 같아요. 내가 아침에 에세이를 예를 들면 5문장 정도를 외웠는데 저녁에 좀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주고, 그리고 에세이를 외울 때는요, 제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말로 이렇게 적어놔요. 제가 타이핑을 해가지고 한국말로 적어놓고 그거를 이제 다시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말을 보고 저녁에는 복습을 할 때 한국말을 보고 영어를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구사를 하는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뭐 예를 들면 5문장 정도로 외우고, 그리고 저녁에는 한국말로 된 거를 보면서 영어로 내가 표현을 하는 연습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요. 처음에는 뭐 하루에 뭐 5문장 외우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20문장, 30문장도 하루에 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실력이 에세이를 외우거나 아니면 말로 표현하는 그런 실력이 어떻게 되냐면 일직선으로 쭉 가다가요, 약간 이렇게 소위 뭐 떡상한다 그러죠. 일직선으로 쭉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정말 가파르게 내가 영어 표현 구사 능력이 되게 많이 늘었구나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너무 욕심 가지지 마시고 에세이 같은 거는 하루에 3문장에서 5문장 정도 외우는 연습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제가 만약에 진료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놀이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리고 공부를 할 때는 저만의 방식대로 뭔가 좀 전술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공부나 아니면 운동 같은 걸 할 수 있지는 않을까를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저돌적으로 돌격해서 일단 부딪혀서 배워보자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 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떤 뭐 배드민턴을 배우고 싶으면 저는 배드민턴을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리마인드를 하면서, 요즘에 또 유튜브 잘 돼 있으니까 유튜브로 보면서 저만의 전략이나 전술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공부 방법들도 저한테는 되게 잘 맞는 공부 방법이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 패턴이나 그리고 방법이나 어떤 복습 주기가 나한테 가장 잘 맞는지를 일단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인 자신을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신 다음에 조금씩 공부라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하는 방면에 접목해서 하시다 보면은 정말 남들보다 처음에 시작은 좀 느렸지만 남들보다 훨씬 더 나중에 시간이 갔을 땐 두세 배 이상 이렇게 가속이 붙으면서 효율적으로 모든 일들을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4070 시니어 분들에게 가장 쉽고 재미있게 영어를 알려드리고 있는 성재원입니다. 저는 미니멀 영어를 운영하고 있고요. 영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도 출간했습니다. 공부법부터 영어 문법, 그리고 동사 패턴까지 다양한 책들을 출간하고 시언스쿨이나 클래스 101, 클래스 U 등에서 영어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어 공부를 12년 이상 했는데 난 왜 이렇게 영어 공부를 못할까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만 못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못한다면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 12년 전 영어 공부 환경을 봤을 때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잖아요. 막 시험으로 공부하고 틀리면 혼나고. 근데 사실 이게 누군가가 한국의 영어 교육을 망치고자 작정해서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때 시대 당시에 어쩔 수 없었다. 읽기 교육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어떤 환경적인 문제도 있었다. 그리고 시행착오였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는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수학 겉핥기식 학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이거를 공부했는데 확실하겠냐 라고 물어보면 다들 오케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as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다들 그러죠. 그거 뭐뭐만큼 뭐뭐한 이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걸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라고 하면 제대로 만드시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배우긴 했지만 정말 애매하게 배웠다. 우리 축구 경기 볼 때 항상 그러잖아요. 야, 왜 저거밖에 못 뛰어? 저거밖에 못 차냐? 라고 했는데 실제 경기장 가보면 어때요? 정말 선수들이 대단하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는 애매하게 했지 이거를 확실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뭔가 시험을 풀 때도 뭔가 답을 잘 모르겠고 말하기 듣기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꾸준함이 없었다는 건데요. 이 꾸준함이라는 게 여러분은 나 12년 동안 하지 않았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매일같이 하지도 않았고요. 조금 하다가 또 안 하다가 조금 시험 기간에 하다가 안 하다가 이렇게 애매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지점을 넘어설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영어를 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마지막은 여러 가지 고정관념 같은 것도 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 특히 그도 아시아대, 일본 사람도 그런데 영어에 대한 안 좋은 고정관념이 많다 보니까 이게 벌써 위축돼가지고 다른 나라 뭐 이렇게 유럽 사람들은 막 틀려도 막 얘기하는데 우리는 너무 위축된 면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이 아무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데 큰 일조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효율적인 영어 공부를 찾기까지 한 15년 이상은 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사실은 효율적인 암기법을 찾을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고, 제가 중학교 때 영어 본문을 외워가지고 성적을 굉장히 잘 받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게 사람이 할 짓인가? 이거는 안 될 짓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제가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정말 제가 영어의 밑바닥을 보이고 시작하면서 1년 동안 학습법 책 정말 많이 찾아다니고 영어 잘한다는 분한테 가서 조언을 받으면서 이게 엄청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내가 해나간다면 영어 문장을 잘 외울 수 있구나. 그 다음부터는 영어 문장 외우는 게 너무 쉬워졌거든요. 대학교에서도 예전에 못 들었던 영어 교양 같은 거 전부 다 신청해서 막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영어 발표도 하고 했는데 전부 다 제가 사실 예전에 들었던 노력의 반의 반도 안 들었는데 A뿔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어라는 게 꾸준함도 중요하지만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라는 걸 그때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할까? 혹은 이제 타임머신 타고 가서 10년 전에 성재원을 만나면 나 무슨 얘기를 해줄까라고 했는데, 사실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아요. 근데 그때 성재원이 제가 이런 말을 다 한다고 해서 알아들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무슨 얘기야 라고 할 거서 가장 중요한 거 하면 영어 책, 영어 공부법 책을 서점에 가서 여러 권 읽어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서 이거 괜찮겠다라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꾸준히 밀고 가라고 제가 꼭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저도 영어 공부법 책을 냈지만 다른 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나는 맞고 쟤는 틀렸어 이렇게 말할 생각 절대 없거든요. 저도 괜찮은 방법이고 다른 분들도 정말 좋은 방법이 많거든요. 저는 이제 맨땅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공대생, 영어 막 울렁증 많은 사람이 영어 공부 잘하는 방법을 얘기한 거고, 또 다른 환경에서 영어 공부 잘하시는 분들도 좋은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걸 찾아서 나만의 방법을 찾아서 이거를 열심히, 대신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저도 약간 그랬는데 이건 마음에 들고 이 방법은 난 하기 싫은데 하면 이걸 안 하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난 영어 소리를 왜 못 내지라고 했는데 제가 영어 소리, 막 큰 소리 이런 거 다 무시했었거든요, 초반에. 그래서 그 방법을 충실히 따라해라. 그리고 여기 어썸 잉글리시 같이 영어 공부법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얘기해 주잖아요. 그걸 쭉 보시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열심히 따라해라. 이렇게 저는 10년 전에 저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한국어 문장은 금방 외워지는데 영어는 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어 문장도 쉬운 것들이
있잖아요. 넌 왜 그렇게 술을 퍼마시냐 막 이런 것들을 한 번 들어도 우리가 10년 지나도 쓸 수 있잖아요. 하지만 경제와 관련된 거, 뭐 코픽스 금리가 뭐 1.6% 올랐다 이런 전문 용어나 내가 모르는 내용 들으면 이거 다음날 바로 까먹거든요. 저도 10년 전에 이 내용 들었을 때 진짜 외계어처럼 들렸는데 지금은 경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친숙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제라든지 단어라든지 아니면 문법적 내용 같은 게 아직 내가 어색하기 때문에 나는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애매하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이 잘 외워지지도 않고 오랫동안 기억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주 말한 것들, 여러분들 I love you는 바로 외울 수 있잖아요. 이건 뭐 외우지 않아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쉬운 것부터 하나씩 이 문장은 이런 상황에 쓸 수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면 한국어를 외우듯이 정말 편하게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영어 문장 외우기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고 정말 방법을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공부는 안 하면서 방법만 막 찾아다니는 애. 그 중에 제가 하나여서 어릴 때도 부모님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이상한 헛짓거리지 말고 공부나 해. 그런데 제가 영어 공부법 책을 내서 부모님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셨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90% 외워질 수 있다라고 하면 저한테 막 사기꾼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실제로 실험 결과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을 그냥 보거나 읽었을 때는 10% 정도 기억하고요. 우리가 실제로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서 행동을 했을 때도 75%인데 누군가를 가르쳐 보면 그거는 90% 이상 기억할 수 있다고 해요. 저도 사실 영어 실력이 폭발적으로 늘었을 시점이 언제인지 생각해 보면 제가 스터디 리더를 하면서 사람들을 이끌고 알려줬을 때였거든요. 그때는 진짜 제가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문장이 정말 잘 외워지고 그리고 실력이 정말 많이 늘고 있구나. 사실은 누군가를 가르쳐 보라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가르쳐 보지? 그러면 그냥 거울 보시고 혹은 그냥 인형 하나 이렇게 앉혀놓고 걔한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요. 뭐 정확하고 완벽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려요. 만약 여러분들이 돈을 받고 가르치는 직업이다 그러면 잘 가르쳐야 되죠. 왜냐면 돈값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는 목적은 그냥 내가 문장을 잘 외우기 위한 도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이 문장은 이런 구조로 돼 있고 이렇게 되고 현재 시제는 늘상 일어나는 일들에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I take a shower, 나는 샤워를 한다. 이렇게 하면 나는 평소에 늘 샤워하니까 이 문장이 괜찮지? 이러면서 정확하지 않고 나만의 말투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그 문장이 정말 잘 외워지는 거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말씀하시죠. 어떻게 모든 문장을 다 이렇게 설명하냐라고 하는데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이 문장은 잘 외워지는데 유독 어색한 문장이 있다면 그 개념이나 그 문장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하면서 넘어가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속는셈 치고 한번 해보시면 정말 효과가 좋을 거고요. 제 학생들도 나중에 오랜만에 만났을 때 한 가지 혹시 기억나는 거 있냐라고 하면 저는 learning by teaching, 가르치면서 배우기 이게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왜 문장을 외워야죠? 꼭 해야 되나요? 이 반응을 보이는 게 하기 싫으니까 일단 왜 하기 싫냐면 좋은 기억이 없거든요. 저도 학창시절 어떻게 영어로 문장을 외웠나 생각해보면 잘 이해되지도 않는데 그냥 여러 번 계속 써보고 그냥 계속 미친 듯이 얘기해 봤거든요. 왜냐하면 내일 있을 시험에서 점수는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외우면 당연히 이건 없어집니다. 10년 지나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남겠죠. 그러다 보니까 문장 암기는 필요 없어, 내가 해봤는데 이거 효과가 없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문장을 암기하겠다라고 이렇게 기계적 암기를 하는 것보다 내가 올바른 방법으로 여러 번 따라 말하고 많이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었다라는 게 맞거든요. 여러분이 패턴을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패턴이 있으면 나중에 쓰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눈으로 보고 대충 이해하면 절대로 내가 얘기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물론 한두 개 정도는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날아가 버리거든요. 어떤 문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나중에 제대로 듣고 말하고 싶다면 암기가 되어야 되고요. 이거는 모든 거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화를 한다, 영화 대사를 우리가 암기해야 되고 패턴도 패턴 문장을 암기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실력이 확실히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암기해야지 이게 아니고 좋은 방법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암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드려도 약간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나 이 문장 다음에 안 쓸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도 제가 영어 문장을 암기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문장을 배우면 살짝씩 바꿔서 혹은 여러 가지 문장을 배우면 이거를 조합해서 또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제가 첫 문장을 외워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첫 문장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걸 조합하면 10,000개, 100,000개 얼마든지 될 수 있거든요. 하나를 제대로 외우면 다른 걸 외우는 걸 바탕으로 새로운 걸 만들 수 있고, 그걸 많아지면 이제
사실 프리토킹으로 다가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애매하게 기억한다? 절대 이렇게 모을 수 없습니다. 내가 바꿔서 얘기하는 거는 한 단계 높은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에는 문장 암기는 꼭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영어 큰 소리를 해야 된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영어 교육자분들이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제일 거부감이 많은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남의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큰 소리로 얘기하면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영어를 내가 만약 잘한다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나 영어 하는 거 봐라 이러면서. 하지만 저같이 영어를 잘 못했고 소심한 친구들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저는 그냥 이건 안 할래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자신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스트레칭에 빗대서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몸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몸을 쭉쭉 펴면서 하는 스트레칭을 반드시 해야 되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진짜 부상을 당하거나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요. 영어 말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소리를 낼 때 우리 입도 움직이지만 또 뭐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 혀가 막 움직여요. 근데 혀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 뼈가 있진 않잖아요. 네, 이 혀는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100% 근육으로만 이루어진 부위인데요. 이 근육으로 이루어진 부위를 영어 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움직여야겠죠. 우리는 지금 좀 굳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한국어를 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 딱 굳어져 있는데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 가장 좋은 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죠. 작은 목소리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혀를 거의 움직이지 않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큰 소리라면 혀가 막 움직이면서 이게 운동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한번 보시면요. 영어 소리 한 번 듣고 잘 따라하죠.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혀가 좀 말랑말랑하거든요. 아직 한국어를 내는 소리에 혀가 이렇게 굳어져 있지 않아서 얘기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굳어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오버해서 더 크게 더 이렇게 풀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자신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스트레칭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잘 받아줄 수 있을 거고요. 저도 20대 때 스트레칭 안 했거든요, 운동할 때. 근데 지금은 무조건 10분 이상 반드시 합니다. 특히 나이가 조금 드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큰 소리를 해주세요. 저는 영어 말할 때 발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얘기할 때도 뭔가 자신감이 좀 떨어지고 듣는 사람도 약간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영어 발음은 중요한데 우선순위에서 1순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선순위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지금 이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의 우선순위 1순위는 이 강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렇게 식사도 이렇게 조금 적당히 하고 이런 식으로 강의를 위해 맞춰서 했는데 만약 제가 우선순위를 설정하지 않았으면 다른 거 하면서 이 강의를 망쳤을 수도 있잖아요. 영어 말하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발음보다는 멜로디, 리듬 여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는 발음 공부도 하고 뭐 멜로디 공부도 하고 다 할 건데요 라고 하면 그건 괜찮아요.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신경 쓰기 힘드신 분들이라면 멜로디를 첫 번째로 생각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멜로디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물어보시면 제가 예능 같은 거 가끔 보는데 그런 게임이 있더라고요. 가사는 그대로 두되 다른 멜로디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노래를 잘 못 맞춥니다. 뭐지? 이러면서 정말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가사보다는 멜로디가 우리가 알아듣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거든요. 외국 배우들 한국 와서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사랑합니다. 연애가 중계. 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친구들 영어로 한번 생각하면 I love you. 사랑합니다. 그 친구들의 멜로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가벼운 한마디 정도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지만 한 10분간 대화하는데 안녕하세요. 오늘 말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그걸 알아듣기 힘들 거면 필요하게 느껴지실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 멜로디 없이 Can I get you some water? 이렇게 얘기하시면 원어민들이 듣기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알아들을 수도 없게 됩니다. 물론 발음이 좀 틀리게 되면 그러면 약간 문제점이 생길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안녕하세요가 훨씬 듣기 좋잖아요. 하지만 우선순위로 따지면 저는 일단 강세를 주면서 약간 노래처럼 들리잖아요. 그 멜로디를 먼저 만들어 주시는 거. 사실 이거는 초보자분들에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거든요. 몸을 움직이면서 약간 노래 교실 하듯이 천천히 해주시면 원어민과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 정도의 멜로디는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가장 먼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시간이 있다 아니면 나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면 발음 공부를 따로 해주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근데 사실 미국에 가서 동양 사람들 많이 만나보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한국식 진짜 억양과 인토네이션 얘기하면 진짜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아요.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단어 같은 거 얘기할 때도 우리 한국식 발음으로 라디오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는 것처럼 이렇게 인토네이션을 주지 않으면 진짜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알아들으면서 인종차별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못
못된 사람들이 단어 같은 거 좀 다르게 쓰거나 알아듣는데 발음 좀 잘못됐다고 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건 좀 무시해 주셔도 괜찮다.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냐면 미국 사람하고 대화하면 정말 힘든데 막 유럽 사람, 남미, 인도 사람 얘기하면 편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약속 있잖아요. 영어는 강세 있는 거, 중요한 거에 강세 주면서 이런 멜로디를 만들어낸다. 딱 이 약속만 지킨 상태에서 각자 나라의 억양대로 얘기하거든요. 인도 영어 들어보시면 처음엔 정말 당황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듣다 보면 또 들어지거든요. 인토네이션만 맞으면 서로 얘기를 잘 이끌어낼 수 있고요. 완벽한 거, 그거는 영어권 나라에서 영어 회사에서 미국인들이랑 같이 만약 일을 한다. 그러면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난 초보자인데 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대화하고 싶다면 어느 정도 지점만 벗어나시면 괜찮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시험용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문장을 번역해야 된다,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이 은연중에 좀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 같은 거 가지고 오셔서 이거 정확하게 한국어로 뭐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사실은 어떤 단어, 펜슬, 연필 이런 것들은 1:1 대응으로 될 수 있지만 영어 문장 같은 경우는 하나로 딱 떨어져서 하기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언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Can I get you some water? 이거를 번역하면 물 좀 드릴까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물 좀 가져다 드릴까요? 라고 할 수 있고 목 좀 마르신가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번역은 번역가에게, 정확한 번역은 그분들이 하실 거고, 우리는 그냥 이 상황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 정도로 이해한 상태에서 오히려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해주는 걸 권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완벽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영어만 할 게 아니고 다른 취미생활도 즐겨야 되고 할 일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너무 정확한 번역은 조금 지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읽고 해석은 되는데 영어 말하기가 안 된다. 그럼 저는 바로 또 질문을 드립니다. 영어 말하기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무리 세도 솔직히 10시간을 넘지 않는 분이 많거든요. 우리가 12년, 20년 동안 공부해온 거는 읽고 듣고, 왜냐면 거기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거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되고요. 말하기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잘하려면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셔도 지금부터 말하기 연습을 좀 집중적으로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처음에 실마리를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표현은 보통 콩글리시 같은 거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영어는 이렇게 쓰는데 한국은 이렇게 쓴다. 근데 사실은 이 정도는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만약 이런 걸로 막 놀리거나 너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냥 무시하라고 말씀드려요. 아니, 한국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근데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시제나 조동사 같은 것들은 제가 확실하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를 한 가지 들으면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할 때 have to랑 should를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뭐뭐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have to를 대부분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 have to 자체는 반드시 해야 된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는 강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기저기 다 사용하면 외국인들은 좀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영어 실력이 늘어서 영어를 좀 얘기할 수 있는데 you have to 하면 왜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have to는 하기 싫어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무감, should는 그렇게 하는 게 좋아,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해 라고 하는 의무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어릴 때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You have to study hard. 너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거는 하기 싫어도 해야겠죠. 너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 주셨고요. 제가 친구 데리고 오면 어머니가 갑자기 좀 부드러워지십니다. 야, 너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해봐. 그렇게 하는 게 좋아. 좀 해봐. 그거는 you should study hard.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엄청 어려운 표현 같은 거를 내가 하나씩 교정한다기보다는 시제, 교과서 펼치면 맨 앞에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확실하게 실수 없이 사용한다라고 하면 영어 말하기에서 크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잘못된 일은 많이 없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ive me a picture please, 이게 가장 큰 사건이고요. 원래라고 하면 Can I take a picture with you? 어려운 문장이 아니거든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 제가 진짜 시험 문제 풀면 바로 맞출 수 있는 표현인데요. 이런 것 때문에 실수를 많이 했고요. 표현, 이 표현이 잘못됐어 라고 할 때 저한테 막 눈치 주고 그런 분들은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얘기를 너무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을 만나봤고, 가장 심했던 거는 아까 말했던 멜로디입니다. 제가 얘기는 하는데 멜로디가 너무 한국식 멜로디다 보니까 나는 얘기했는데 상대방 못 알아듣고 정말 당황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도 제가 셔틀버스를 찾고 싶었는데 셔틀버스 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0번 막 얘기하니까 그분께서 셔틀버스 이렇게 해서 내가 하는 셔틀버스가 셔틀버스 정도로 발음이 되는구나. 그래서 표현보다는 그 멜로디 때문에 좀 서로 대화가 힘들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사실 국내에서 영어 말하기 실력을 늘리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특히 막 성격이 활발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해외에 가시면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정말 빠르게 영어 실력이 느는데, 저같이 약간 눈치 보고 소심한 분들, 그런 분들은 오히려 국내에서 내 방에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친구를 만나라, 외국인 여자친구를 만나라, 이런 거는 가능하긴 하지만 힘든 약간 그런 거고요. 내가 배웠던 문장들 있잖아요. 계속해서 배워갈 거예요. 그 문장들을 살짝씩 바꿔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영어
시작하는 사람에게 자 여러분 영어로 아무 말이나 해보세요 라고 하면 눈이 동그래지거든요. 무슨 말을 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오늘 배웠던 문장 있죠? 거기 단어만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라고 하면 그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천천히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좀 익숙해지면 영어 질문을 바탕으로 답변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What do you do? 직업은 뭐예요? 이런 질문은 우리 외국 가면 무조건 쓰는 질문이거든요. 이런 것부터 내가 대답하는 연습을 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내가 딱 배운 만큼, 할 수 있는 만큼만 얘기해 보시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문장들이 더 깔끔해지고 더 괜찮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걸 넘어서면 오늘 있었던 일, 앞으로 할 일, 그 다음에 뭐 지난주에 갔었던 휴가, 그거 관련해서 영어 일기도 한번 말해보고 써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정도까지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자신감이 좀 차오르고 저 이제 원어민이랑 화상영어라도 좀 해보고 싶어요. 저 해외여행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가게 돼 있거든요. 영어로 말할 때 부담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에 바로 가지 말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보시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영어로 말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저 이미 늦은 게 아닐까요? 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사실 뭐 객관적으로 보면 이 20대 친구들에 비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년, 2년 동안 꾸준히 하시면 영어를 잘할 수 있고요. 그걸로 앞으로 또 충분히 즐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잘해서 얻는 즐거움도 있지만 영어 공부를 하는 이 배우는 즐거움도 그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제가 보는 댓글이 오늘도 즐겁게 공부했습니다. 배움의 즐거움을 얻었어요. 그렇게도 얘기하고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또 영어로 좀 치유받았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매일같이 하다 보니까 이거 나름 취미처럼 재밌게 되거든요.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이 오늘 주식 하락장이라서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데 선생님 목소리 듣고 마음이 좀 진정되었습니다 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영어가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영어는 즐거운 것이다. 그리고 나도 잘할 수 있다는 믿음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썸 잉글리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저는 현재 변호사 일을 하는 외에 공부법 학회 회장으로서 또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몰라서 못하겠다 하는 분들께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제 두 번째 어떤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나눠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유아기부터 그 다음에 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유아기랑 초중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이후부터 이제 대부분의 성인분들 이렇게 포함되는 세 단계가 있는데 아주 어릴 때는 있잖아요. 방법적 지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먹는 법, 걷는 법, 자는 법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뭘 보는 법, 냄새 맡는 법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내가 몸으로 체화를 하는 것들이죠. 이걸 뭐 절차적 지식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방법적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 학문적인 공부를 할 때도 좀 쓰이는 용어긴 한데 지칭한 대상이 살짝 미묘하게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억이 작동하는 형태가 이런 것들은 몸이 기억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릴 땐 얘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2살 때 내가 봤던 할아버지 얼굴을 기억한다든지 1살 때 갔던 유원지의 모습을 기억하는 경우는 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한 고학년, 중고학년 정도 되면 이제 뭐가 발달하냐면은 정보, 어떤 지식적인 기억들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얘는 특징이 있는 그대로 뭔가를 외우고 습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화를 기가 막히게 잘 따라 그리는 친구들 주변에 한두 명씩 있지 않았었나요? 그런 식으로 뭔가 통째로 기억하고 음악이라든지 악상 같은 것도 떠올리고 이런 식의 어떤 기억들이 강화가 되고 우리 대부분의 성인들이 속해 있는 한 중학교 2, 3학년 이후부터 단계는 경험 기억이라는 것이 발달합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읽고 이해하고 납득이 돼야만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장기 기억 속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뭔가를 새로 배웠을 때 내가 아는 가장 쉬운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것들만 좀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의 기억 체계는 3가지로 나눠집니다. 처음이 시각 기억, 비주얼 메모리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워킹 메모리라는 단기 기억 또는 작업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장기 기억인데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보고 그 다음에 얘가 정보를 처리하는 게 이제 작업 기억이 하는 역할이고 기억에 남기는 게 장기 기억이죠. 두 가지 설명을 합쳐보면은 성인이 됐을 때는 뭐를 하냐면은 장기 기억의 양을 늘리는 게 공부예요. 내가 뭔가를 딱 봤을 때 이거를 끝까지 붙잡아 두는 거는 중학교 한 1학년 때까지 통하는 방법입니다. 1, 2학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매일 복습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요. 뇌가 스스로에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이거 일라보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장기 기억을 시키는 방법을 얘를 위한 시간을 줘야 됩니다. 해마라는 애는요. 내가 이렇게 자고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기억을 정리를 해줘요. 이게 꿈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무의식의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뭐 심리 철학적으로.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런 뇌가 충분히 나의 지식 정보들을 일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줘야만 기억이 강화되는데 오늘 복습하고 내일 복습하고 내일 모레 복습하면은 이런 효과가 별로 생기질 않습니다. 왜? 계속해서 해마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야, 이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갈지 적합할지 안 적합할지 계속 판단해봐. 이러니까 기존에 너가 넣었던 정보 내가 좀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 안 주는 거니? 그런 거 없어. 매일매일 복습해.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뇌과학적으로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우리는 한 초중학교 때 그 가장 큰 불안,
어떤 공부적인 트라우마인데요. 그때의 기억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릴 때 뭔가 전날에 봤던 거 오늘 또 보고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지식적인 어떤 기억들을 잡아넣는 습관들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텀을 들이고 내가 기억을 레미니스에서 회상해보면서 기억이 강화되는 효과를 많이 못 누려봤어요. 그렇지만 성인은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내 장기 기억의 양을 늘리는 방식, 즉 이해하는 양을 늘리는 방식으로 자꾸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앞서가지고 이제 복습이 좀 사람의 어떤 뇌의 작동 구조 같은 걸 설명을 드리고 성인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뇌가 기억을 정리할 시간을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중요한 건요. 복습이라는 걸 제가 조금 쉽게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머릿속에 기억이라는 창고가 있어요. 곳간이 있는데 여기다 정보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착각하는 줄 아세요? 야, 내가 곳간에 열쇠를 잘 안 잠궈가지고 복습을 잘 안 해서 기억이 날아갔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는 곳간에 뭘 안 집어넣은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애초에 내가 지식을 정확한 형태로 인을 하지 않으면 푸시 되는 양이 없단 말이죠. 내가 뭔가 이렇게 지식을 정확히 인풋시키지 않고 집어넣지 않았는데 계속 붙잡다가 이걸 놓쳤을 때 마치 복습을 안 해서 틀린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뭔가 내가 공부를 했을 때는요. 그 공부가 끝난 10분, 5분에서 10분 정도 기간 동안 정말로 내가 머릿속에 남은 것과 남지 않은 걸 좀 분별해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루 잠자기 직전 있죠. 공부가 끝난 시점. 잠자기 전의 시점에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은 애들만 추려가지고 반드시 머리에 집어넣는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뭐가 된다 그랬죠? 기억의 틈새들이 조여집니다. 불필요한 기억이 작업 기억에서 날아가고 해마의 작용으로 날아가고 정말 필요한 정보가 자고 일어나면 깔끔하게 좀 남아있어요. 이때 한번 다시 아웃풋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어제 했던 게 잘 외워졌나? 빠르게 한번 복습을 하는 겁니다. 이 복습을 세트로 어느 정도까지 이후에 복습을 안 하셔도 되냐면 한 달 정도는 최소 해마가 기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그냥 내가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안 봐도 까먹지 않고 오히려 내가 뭔가 까먹었어로 하면 앞으로 까먹는다고 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는 거는 망각하고 까먹는 게 아니라 내가 기억을 정리할 시간을 줬어. 여러분들 방에 물건이 없는데 방 정리를 할 수가 없겠죠. 물건을 넣는지 충분히 확인하는 작업을 하루에 걸쳐서 하시고 그게 됐다면 이후부터는 마음 편하게 내 무의식에 내 뇌의 해마의 작용에 좀 맡기세요. 얘가 정리할 시간을 주고 이후에 그것들을 내가 다시 한번 강화시키는 형태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장기 기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정보를 보는 거예요. 별표를 기억할 때 삼각형이라는 장기 기억과 장기 정보랑 그다음 오각형이란 장기 정보를 가진 사람은 별표를 뭐라고 받아들이냐면요. 얘는 오각형 하나랑 삼각형 5개 조합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런 장기 기억 없는 분들은 별표를 통째로 외워버립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불필요한 지식들, 모양이 안 잡힌 지식들이 좀 많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새로운 기억을 자꾸 재단해보고 기억을 회상하고 레미니센스 하면은 점차적으로 기억이 강화되고 양이 증가된다. 중학교 1학년 밑으로는 아니에요. 이후부터는 성인의 경우는 한 달 내로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봐준다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좋은 질문 포인트인데 우리가 잠을 잘 때 보면은 이렇게 옆에 애들이 조는데 보면은 수업 시간에 보면 눈이 갑자기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렘 수면이라 그럽니다. 아주 얕은 수면이라 그래요. 뇌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뇌가 기억을 정리하려면 논 렘 수면 상태로 깊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이게 잠도 골짜기처럼 이렇게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논 렘 수면, 그러니까 이게 뇌를 쓰지 않는 논 렘 수면 상태에 빠지려면 1.5의 배수일 때 빠져요. 그래서 1.5시간 주무시고 1시간 반 주무시거나 아니면 3시간 주무시거나 아니면 곱하기 나면 4.5시간 주무시거나 아니면 6시간 자거나 7시간 반 자거나 이런 게 좋다는 거죠. 내가 오늘 뭔가 자고 일어났는데 PD님도 하루 종일 뭔가 좀 찝찝하고 몸이 좀 찌뿌둥한 때 있잖아요. 이게 렘 수면 상태에서 깬 게 아니라 논렘 수면 상태, 아주 깊이 들어갔을 때 깨서 그래요. 그래서 1.5의 배수 들어가면은 논렘을 지나가지고 올라왔을 때 딱 깨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공부할 때 3시간 정도 잤었어요. 3시간 자거나 요즘에는 4.5시간, 4시간 반 정도 잡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마다 조금 패턴은 달라요. 다를 수 있지만은 그 정도 자고 또 파워냅이라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눈 감고 5분에서 10분 정도 기억 정리하는 시간 갖는 것도 너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뇌가 충분하게 나의 기억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게 1.5의 배수로 뇌가 움직인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추상적으로 1.5고 1.7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8일 수도 있겠죠. 저는 근데 1.6 정도로 보통 자거든요. 그렇게 한번 자신의 수면 패턴 한번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에 있어서 복습에 있어서 수면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습이 가능하려면 일단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갔는지 확인을 조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곳간이 비어있으면 지킬 수 있는 어떤 곡식도 없겠죠. 그래서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가장 쉬운 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거실 같은 데 걸어가거나 막 물 마시러 가다가 TV에 무슨 퀴즈 프로그램 나올 때 있잖아요. 장학 퀴즈라든지 요즘 유퀴즈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은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두뇌가 딱 반응을 해요. 저게 답이 뭐였지? 알든 모르든 반응을 하잖아요. 이런 형태로 나에게 물음의 형태로 자꾸 던져주는 게 내가 기억할 거리, 복습할 거리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어떻게 추천을 드리냐면요. 자기 전에 이런 것들이 다 질문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수업이 끝난 직후에 내가 뭔가 복습하고 싶고 잘 모르겠다, 또 아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질문의 형태로 한번 바꿔가지고 노트를 한번 적어보세요. 저는 이걸 쟁점 노트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뭔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핵심적인 사항들, 싸우는 사항들을 정리해둔 노트, 내 기억과 싸우는 포인트다. 그래서 쟁점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들을 자꾸 만들어 질문의 형태로 자꾸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PD님 그저께 뭐 드셨어요? 이러면 그저께 점심 때 뭐 드셨어요? 하면은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근데 그저께 점심 때 장어국 드셨나요? 이러면은 yes or no가 명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뭐를 묻느냐에 따라서 기억이 제대로 들어갔는지를 잘 판별할 수 있는데, 내가 하루 이틀 지나가지고 그저께 공부한 거 떠올리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기억이 살아있는 최적의 어떤 순간이 공부 끝나고 5분에서 10분 동안 내가 오늘 하루를 점검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질문들을 자꾸 만들어주는 게 너무너무 좋은 어떤 복습의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영어 단어 같은 경우는 외우는 방법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진짜 손으로 다 써보면서 외우는 방식이 있고, 너무너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게 몸이 즉각적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는 문맥 속에서 파악을 하는 방식, 읽기를 통해서 파악하는 방식인데, 이게 쓰고 그 다음에 문맥을 통해 파악하는 중간 형태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근을 통해서 보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에어로솔이라고 그러면 이제 분무기를 얘기를 합니다. 에어로솔. 그 다음에 에어로빅 이러면 이제 유산소 운동을 얘기를 하죠. 에어로빅. 그 다음에 에어로너츠라고 그러면은 그 항공 비행사를 얘기를 하고, 에어로너틱이라고 그러면은 또 항공 뭐 비행학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은 앞에 A, E, R, O 이 에어로라는 애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를 어근이라 그러죠. 어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얘들을 묶어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런 식의 뭔가 내가 단순하게 쓰거나 아니면은 너무나 양이 많은 독해를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되는 방식은 이렇게 노트 질문의 형태로는 조금 좋지 않습니다. 질문의 형태로 좋은 방법은 내가 오늘 외웠던 단어들 중에 공통적인 어근이 뭐가 있었지? 라고 해서 예를 들어 저 같은 노트에 이렇게 적을 것 같아요. 에어로로 시작하는 단어 4가지 이런 식으로 써놓고, 제가 야 오늘 뭐 공부했어? 이렇게 물으면 답이 안 튀어나오죠. 그저께 밥 뭐 먹었냐고 똑같은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저께 점심 때 곰국 먹었어? 이런 것처럼 에어로로 시작하는 4가지가 뭐였어? 하면 명확하게 내가 머릿속에 이렇게 목표가 딱 설정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에어로솔, 에어로빅, 에어로넛, 에어로너틱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 안 떠오르는데 뭔가 항공 비행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지? 그때 이제 또 찾아보면 되겠죠. 이런 식의 내가 구체적인 질문의 형태로 만들 수 있는 단위가 너무너무 영어 공부할 때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영어 단어나 전체적인 독해 지문이 아니라 중간적 형태, 어근이나 어원을 형태로 공부를 할 때 이 방식이 좀 효과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영어에서도 쓰고 일본에서도 이제 영어 영향을 많이,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굉장히 많이 섞어 쓰거든요.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는 거 우리 입력이라 그래요, 한국에서는. 근데 인풋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영어로 인풋이 있고, 쓰는 거를 출력 내지는 뭐 인출, 리트리버리라고도 하고 아웃풋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내가 이렇게 지식을 복습한다는 거는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왔는데 얘를 떠올려 보는 거거든요. 있어야만 가능해요. 애초에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복습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뭔가 공부는 했지만은 활자가 내 장기 기억까지 안 들어가고 이해가 안 되고 눈알만 활자 위를 스쳐서 지나가는 경우들이 존재를 해요. 얘들은 다시 한번 학습을 해줘야 돼요. 너무나 안타깝게 내가 여기 시간을 많이 쏟았지만 사실은 내게 안 된 거거든요. 얘를 그래서 다시 한번 학습한다 그래서 재학습이라고 그럽니다. 공부는 했지만, 공부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 내 거 안 된 거. 그렇지만 진짜 내 거가 된 것들을 알아보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내가 아는 가장 쉬운 단어로 바꿔서 설명이 가능하면 그거 내게 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문법을 공부했든 영어를 공부했든 그럴 때 내가 일타 강사가 됐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한번 해보거나, 아니면 우리 할머니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아주 쉬운 말로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은 뭐다? 안타깝게도 재학습의 대상이라는 거죠. 왜? 내 머릿속에 아직 학습이 안 된 거니까. 착각된 학습 이렇게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학습했다는 착각, 뭔가 읽었다는 착각,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뭔가 읽었지만 눈알만 지나갔을 뿐 머리로는 들어오지 않는 정보들이 반드시 있고, 얘들을 걸러내지 않고 그냥 복습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얘들은 다 날아갑니다. 깊게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배경 지식들을 점철 스키마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 일라보레이션, 전교화를 통해서 자꾸 늘려나가는 식의 공부들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드릴링이에요. 드릴링. 한 개를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적으로 자꾸 써줘요. 황농문 교수님이 한국판 몰입책에서도 나오는 개념인데, 이런 식의 깊이 있는 공부들 해줘서 장기 기억화를 만들었을 때 애들이 복습이 가능한 거고,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그냥 다시 한번 인강을 듣거나 다시 한번 수업을 듣거나 책을 읽는 수밖에 없다. 이게 재학습과 어떤 복습의 차이점이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러닝 피라미드라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가장 얕은 단계, 내가 공부를 했는데 100개를 배웠는데 5개밖에 남기지 못하는 상태가 귀로 들었을 때, 그 다음에 그보다 이제 한 단계 15% 정도 남는 게
귀로 보고 눈으로 같이 봤을 때 우리가 동강 보는 거죠. 근데 가장 많이 남는 게 95%가 남는 게 있어요. 이게 남을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래서 하브루타 유대인 교육법이라 하는 우리가 토론하고 하는 방법들이 사실 그걸 적극적으로 쓰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걸 평소에 내가 쓸 수가 없어요. 누구를 불러다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가 자기를 가르칩니다. 너무너무 효과적인 방법이고 제가 옛날에 사법시험 공부할 때 혼자 이제 중얼중얼하면서 올라갔어요, 기숙사에. 그랬더니 맞은편에 온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저도 막 술 취한 척하고 그냥 상황을 보면서 지나가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혹시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이제 요즘에 일론 머스크도 이제 그런 끔찍한 짓을 하고 있죠. 막 이렇게 쥐 뇌에다가 뭐 회로를 연결해서 얘를 뭐 스캔하고 데이터를 막 전기 신호화 시켜가지고 뭐 옮기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사람 뇌는 그게 안 돼요. 모든 어떤 테스트라는 평가라는 것들은 내 지식 총체를 볼 수 있는 방식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 정도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뭐 구술이든 아니면 서술의 방식이든 뭐 객관식이든 그러면 얘가 이걸 갖춘 걸로 의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는 그걸 갖춘 걸로 보겠다 이거거든요. 속된 말로 뭐냐면은 책을 진짜로 통째로 외울 필요가 없고 책을 외운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뭘 물어봤을 때 완벽하게 대답을 할 수 있거나 책의 내용을 전체를 읊을 수 있으면 그 정도가 되겠죠. 근데 되게 재밌게도 책이라는 거는 만드는 과정을 보면요. 처음에는 아이디어는 종이 한두 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인 이어령 선생님, 돌아가신 우리 이어령 선생님의 책 중에 그게 있어요. 축소지향의 일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어디서 출발했냐면은 선생님이 어떤 잡지를 보시다가 야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뭔가 죄다 뭔가 한 곳에 몰아넣고 축소해서 보는 경향이 있더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이게 한 권의 책이 됐고 역사를 어떤 문화론을 바꾸는 책이 이제 된 거죠. 근데 모든 책들이 기본적인 아이디어 컨셉에서 출발해서 늘려가는 형태라는 걸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늘려갈까요? 이 방식을 따져보면 핵심적인 컨셉이 있겠죠. 아이디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구조를 짭니다. 책의 목차를 짜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주 문장을 써요. 그 다음에 보조 문장들을 씁니다. 뭐 이그젠플 쓰기도 하고 뭐 다른 부원 설명 쓰기도 한데 우리는 근데 글을 읽을 때 어떤 식으로 읽냐면요. 뭔가를 자꾸 볼 때 쓸데없고 불필요한 정크 정보들을 자꾸 집중을 많이 합니다. 예문을 막 자꾸 읽는다든지 좋은 표현을 읽는다든지 내가 관심이 가는 문장인데 그게 아니라 저자한테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이 글에서 정말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뭔가요? 책이 이제 글이잖아요. 그죠? 물어보면 이 저자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야, 써놨는데 왜 너 못 찾아? 그게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목차의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책을 통째로 외운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통째로 외운 사람 잘 없죠. 이제 그런 인상을 줄 수 있고 실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지식으로 내가 먹고 살 때는 똑같은 양의 정보를 외우더라도 핵심적인 정보를 내가 외우는 게 중요하고 그게 바로 책의 목차를 외우는 방식이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가서 책의 목차를 통째로 외우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효율적인 게 아니고 그거는 목표인 거지. 최종적으로 내가 목차를 외우는 게 목표가 돼야지 그걸 처음부터 목차를 달달달 외우겠다. 전략은 그렇게 세우시면 안 돼요. 영어를 국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해보고 그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시스템 속에 살고 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시험 시스템도 우리가 받아서 쓰고 있고 그런데 책을 통째로 외워서 쳐야 되는 시험은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의.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읽고 이해하는 데서 기본적으로 그래도 영어로 된 책이든 뭐 그래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되게 영어 목차도 나눠져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 내가 머릿속에서 원하는 정보나 지식을 빨리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은 머릿속에 폴더를 많이 만들어 놓는 방법입니다. 원하는 지식이 딱 안 튀어나와. 지식의 변비에 걸린 상황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체 카카오톡 같은 데서 내가 옛날에 그 사진, 옛날에 그 했던 말 찾으려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왜? 카톡에는 단톡이라는 하나의 폴더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여러 개 나눠가지고 이제 보기 시작하면은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영어 공부할 때는 저는 문법 공부할 때는 그런 식의 어떤 구조화된 것들을 가지고 공부해주면은 구획 정리가 좀 잘 돼요. 그때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아니면 전공 공부를 한다든지 실제 제가 이제 지도하는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이냐면은 SAT 시험 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 미국 회계사 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 미국에 이제 약학 대학원에 이제 가신 분도 있고 이래요. 근데 당연히 전공 서적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캠벨 생명공학 보시는 분도 있고 한데 이 책들도 다 목차라는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전공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이런 내가 목차를 외워가지고 책을 통째로 외우는 방법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문법 책을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넣고 지식을 좀 채워나가는 형태로 이렇게 좀 만들고 싶다 할 때 유용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걸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데 제가 오늘 했던 말 처음부터까지 다 기억하실 수 있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불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제가 했던 말의 어떤 요지만 기억한다. 이거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명확하게 기억나는 건 뭐냐면요. 어떤 말을 했는지 내가 열심히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 변호사가 어떻게 생겼었는지 어떤 목소리의 성질을 가졌었는지 목소리가 두꺼운지 가는지 막 이런 것들은 다 기억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1차적인 감각 기억이라고 합니다. 감각 기억. 그러니까 내가 사실 우리가 쓰는 언어라는 건요. 아까 제가 한번 뭐 페르디낭디 소시르 얘기도 했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인위적인 약속이에요. 우리는 나무를 나무라고 부르지만 미국은 추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언어화된 것들을 습득하는 방식은 머리에 한번 해독을
거친다. 너무 빠른 해독이지만 모국어는 빠르고 외국어는 느리고 제2외국어 더 느리겠죠. 이런 식의 해독을 거치는 식의 공부를 하지 마시고 시각화되고 뭔가 이렇게 감각 기억을 자꾸 쓰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위치, 형상을 통해서 책을 통째로 기억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뭘 추천을 드리냐면요. 어떤 패드라든지 탭 속에 있는 전자책은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왜? 두께감이 너무 중요해요. 책을 넘기는 이 감각 자체가 이 위치 정보를 내 머릿속에 입력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활자를 기억하지 마시고 형광펜을 2개에서 3개 정도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글을 이렇게 밑으로 쭉 읽는 게 아니고요. 1번 형광펜, 2번 형광펜, 3번 형광펜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번 형광펜을 꺼내서 가장 위에 있는 소제목 또는 목차를 칠하면서 목차만 보면서 넘어가 주세요. 전체적인 스토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내용이구나 해서 얘가 충분히 이해가 됐을 때 밑으로 넘어가 주세요. 일반적인 영어 원서 같은 우리 뭐 아웃라이어 같은 책들 굉장히 말콤 글래드웨이 쓴 아웃라이어 같은 책들 있잖아요. 외국 영어 원서 같은 거 보면은 되게 뭔가 많은 것 같지만 실제 한 페이지에 문장 8개, 7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목차도 8개, 7개가 안 넘어요. 실제 가장 상위의 목차는 3개, 4개인 경우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책이. 물론 이제 좀 더 전공 서적가면 더 늘어나고 하겠죠. 그래서 같은 8개의 문장을 읽어도 전체 골격을 보여주고 책의 핵심을 보여주는 문장을 내가 읽고 이해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한 페이지의 실력이 어떻게 보면은 서론에 불과한 애들을 보고 내가 익힐 것인지 이걸 좀 구별을 해 주시라는 의미예요. 그런 골격들이 생선의 뼈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한다? 얘를 1차적인 기억으로 만들어주세요. 생각하고 내가 나중에 떠올리고 해독을 해야 되는 물론 빠르지만 그런 기억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딱 보이는 순간 눈에 띄게 형광펜으로 걔들을 딱 칠해주세요. 1번 형광펜으로 해서 가장 위에 목차를 칠하고 쭉 봐주면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다음 2번 형광펜을 꺼내서 그 밑에 있는 목차들을 칠해주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외국 영어 책들 있잖아요. 이 책들은 되게 재밌는 게 우리 한국이란지 일본처럼 이렇게 1번 로마자 1번 이런 식으로 책을 잘 안 써요. 방주 형태로 달려있는 경우도 많고 목차 앞에 번호가 없는 원서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것들을 내가 보는 훈련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평소에 요걸 내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안 칠해놓고 책을 읽으면은 도대체 얘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내가 모르면서 책을 읽게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책을 읽는데 사자, 포유류, 호랑이, 낙타 이렇게 나오면요. 포유류가 제일 위에 있는 개념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잘못 썼네. 포유류를 먼저 얘기를 하고 밑에 사자랑 뭐 라이언이랑 타이거랑 뭐 캐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내가 이런 생각이 없이 읽으면 도대체 뭘 읽었는지 머리에 남질 않습니다. 그래서 상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형광펜 작업을 먼저 쭉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전체적인 스토리 가장 중심이 되는 컨텍스트가 만들어졌을 때 세부적인 내용, 폴더가 만들어졌을 때 세부적인 내용을 거기 채워넣기 시작하는데 또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책을 읽을 땐 딜레마가 있어요. 내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읽거든요. 그죠?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발전하고 싶기 때문에 정보랑 지식을 습득하고 싶어서 읽는데 몰라서 안 읽힙니다. 지금 장난하는 건가 싶을 수 있지만 그래서 나는 책에서 진짜 읽고 독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문장을 또 한 문장으로 줄여야 돼요. 어떤 문장? 핵심적인 문장으로 줄여야 됩니다. 변호사님 장난하냐? 그거 찾을 수 있으면 나도 지금 너처럼 했다 싶겠지만 있어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요. 책의 저자가 쓴 책의 골격을 신뢰를 하는 거예요. 이 소제목 목차 뒤에 지금 형광펜이 칠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맨 뒤에다가 연필로 물음표를 살짝 한번 쳐보세요. 물음표를 쳐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퀴즈를 푼다고 생각하고 찾아서 걔만 밑줄 한번 쳐보세요.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영어 문장 같은 경우는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단어 같은 걸 있잖아요. 프리볼리티가 들어간 단어만 찾아서 걔만 한번 밑줄을 치고 걔만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소제목이나 목차에서 썼던 단어가 포함된 문장 여기에 답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 therefore라든지 아니면 however라든지 이런 접속사에 유의해서 문장을 읽어주시면 금세 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의 문단의 구조 자체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될 문장을 일단은 추출을 해내시고 퀴즈를 푼다는 감각이요. 읽고 해석한다는 감각이 아닙니다. 추출한 후에 어떻게 한다? 다시 한번 내가 읽었던 상위의 컨텍스트들, 목차를 전체 스토리를 보면서 그 속에서 얘를 맥락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주세요. 우리가 굉장히 좀 책을 읽을 때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우리 영어 책도 이제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저도 이제 원서를 좀 즐겨서 읽는 편인데 철학책 이런 거는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몰라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것들을 문맥적으로 어떤 느낌이구나라는 형태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고 전공자 분들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같이 모르는 사람이 이걸 하나하나 무슨 진짜 에피스테메를 하나하나 뒤져서 미셸 푸코처럼 하나하나 고고학하듯이 언어 고고학하듯이 뒤져서 찾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내가 이런 느낌이다. 이런 컨텍스트로 흘러가는구나를 내가 익힌 후에 그것들을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는 어떻게 보면은 조각보다는 깎아 나가는 형태가 아니라 소조의 형태로 살을 붙여 나가는 형태로 자꾸 책을 읽고 이런 식으로 전체를 골격을 만드는 형태로 읽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한 2주에서 3주 정도면 그래도 금방 잘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오래 걸리는 분들이 한 6주 정도씩 걸리고 하는데 그래도 형광펜으로 처음에는 뭔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문장을 바로바로 읽고 단어 해석하고 이런 데 익숙하신 분들은 거기서 좀 습관을 버리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글을 빨리 읽는 분들이 이렇게 전체적인 스트럭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추론하는 형태로 자꾸 나가거든요. 글을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이런 문장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은 어떤 내용일 거야 그 이후에 확인해 나가는 형태로 글을 읽으니까
깊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더 빨리, 특히 이거를 속 읽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마음속으로 우리 영어 같은 글을 읽을 때 가장 늦게 읽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으로 이거 사실 발음을 하면서 읽는 거예요. 입은 안 움직이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소리 안 내면서 읽는 거를 속 읽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좋지 않고요. 이거를 좀 벗어나고 싶으면 치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읽는 것도 처음에는 좋습니다. 눈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말로 하는 것보다 눈이 훨씬 빨라요.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손가락으로 해보고 점점 손가락도 없애면서 점차적으로 내가 특정 단어를 보고 전체적 내용을 추론하는 형태로 자꾸 글을 읽어달라. 그런 연습들이 좀 뒷받침이 된다면 안 좋은 습관에서 좀 벗어나서, 비효율적인 습관에서 벗어나서 빠르면 2, 3주, 그 다음에 좀 걸리더라도 한 6주 정도면은 다 이런 직관적인 암기법, 독서법들을 익히실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제 전제 조건은 있죠. 우리가 이제 한국 책 같은 경우는 국문으로 된 책은 우리가 어떤 나오는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 안다는 전제하에 있잖아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내가 단어 자체를 몰라서 찾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준과 비슷하거나 낮은 책은 2, 3주 안에 충분히 바로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나보다 수준이 높은 책들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기본적인 단어라든지 이런 걸 익히는데 걸리는 시간만큼 플러스를 해주셔야 돼요. 플러스 한 3, 4주 정도 더 해주시면은 가능하다. 네. 저는 영단어장 지금도 뭐 물론 안 보고 있고, 물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야. 영단어장을 내가 마스터를 해서 독해를 잘하는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예전부터 의문이 뭐였냐면은 내가 글을 잘 읽기 위해서 영단어장을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들 한번 봤어요. 영단어장에 보면은 요즘에는 조금 더 다른 형태들도 있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알파벳 순으로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좌절에 빠지는 게 내가 오늘 A에서 B까지 끝냈는데 A랑 B랑 관련된 단어가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C나 F 이런 게 막 나오고 E가 나오고 이러면 이제 단어 해석하기가 어렵잖아요. 뭔가 효과를 즉각적으로 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단어장은. 그 다음에 또 단어장을 볼 때 우리가 예문이 항상 다 실려 있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독해집이 아주 훌륭한 예문의 집합체예요. 단어장에 보시면 그 예문들이 뚝뚝뚝뚝 끊어져 있지만 이 독해집 있잖아요. 패러그래프 한 단락은 예문끼리도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예문은 당연히 단어가 이제 들어가 있겠죠. 문장 속에. 저는 단어장을 보지 말라는 느낌보다는 좀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독해집을 가지고 나만의 단어장을 만들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고등학교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처음에 일단은요 독해집을 딱 보면 하셔야 되는 건 모르는 단어 뜻을 밑에다 다 적는 거예요. 이러면은 교사님 지금 그러면 독해 공부 안 되지 않냐고 하는데 인풋과 아웃풋은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연한 붉은색으로 밑에다 뭐 적어요. 주황색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색깔의 셀로판지를 하나 사보세요. 가리면 안 보이고 빼면은 내가 인풋이 되는 거예요. 또는 아니면 여기다 각주를 다셔도 좋아요. 각주 이렇게 모르는 단어마다 일단은 숫자를 다 매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책 오른쪽 밑이라든지 왼쪽 밑에 보면 빈 칸이 있어요. 여기다 뜻을 다 일단 해설 보고 다 적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읽고 이제 해석을 시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모르는 단어 뜻을 셀로판지 가릴 생각으로 뭐 연한색 볼펜으로 적든 아니면 각주를 달아서 적든 해서 이거를 일단 익혀줘야 돼요. 이게 단어장에 내가 예문을 보고 공부하는 방식인데 실제 우리가 되게 재밌는 건 우리나라 말은 검불다, 불다, 새빨갛다, 뭐 시뻘겋다 말이 다 다르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세부적 디테일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영어는 다 레드예요. 이 한자랑 오히려 비슷해요. 홍자랑 레드랑 이제 같은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영어는 굉장히 그래서 어떤 하나의 단어가 개념이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on이라고 할 때 뭔가 위에 간다는 말도 있고 표면이라는 느낌도 있고 그렇지만 저의 감각은 이렇거든요. 뭔가 위에 있는 이 상태 자체를 지칭하는 게 on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람마다 감각은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문맥을 통해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 감각을 더 길러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국어를 습득했던 방식이에요. 뭔가 이 단어, 야 개념이 무슨 뜻이야? 문법이 무슨 뜻이야 하면 말은 설명할 수 없지만 그걸 모르지는 않잖아요. 저는 이 정도 수준으로 영어를 공부해도 독해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실제 이 단어 뜻 뭐니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잘 없단 말이에요. 이 독해집이 훌륭한 예문, 스토리화된 예문의 구성집이다. 실제 암기의 원리상으로도 이걸 컨텍스트 기억법이라고 합니다. 맥락화 암기법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스토리가 연결되는 것들 외우면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가 뭐 심부름 같은 거 시켜도 내가 사올 것들 가지고 스토리를 짜서 얘를 외워서 가면 물건을 그대로 쉽게 사올 수 있거든요. 이런 식의 예문이 조직화된 예문의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럼 내가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건 단어 뜻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이제 직접 단어장을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독해만 공부를 했는데 단어까지 잡히고요. 그 안에 있는 문법적인 요소들도 자연스럽게 잡히게 됩니다. 모르는 건 그때 또 찾아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올인원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조금 쉬운 의미로 이제 유명한 우리 클라신 교수님 같은 경우는 comprehensible input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 손쉽냐?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주창하는 것 중에 하나 I+1이라 그래가지고 내 수준보다 살짝 높은
높은 거 7, 80% 정도 단어 아는 걸로 공부해야 기억에 남는다는데 이게 바로 컨텍스트 효과예요. 그냥 그거를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따라하면요 그냥 책만 많이 읽어서 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이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읽을 때 어느 정도 단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답을 빨리 써놓고 하시라는 거예요. 대부분 모르고 하니까 써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독해가 산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만의 감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설지랑 대조해 가면서 인풋을 좀 해달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공부법적으로 좀 더 넓게 보면 일본에서는 규루이 뱅교, 교활한 공부법이라고 부르고 서양에서 영어 공법뿐만 아니라 다이렉트니스 러닝이라고 해서 굉장히 넓게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거. 독해를 잘하고 싶다면 독해를 해야지. 독해를 잘하고 싶은 사람이 목적이 갑자기 라이팅을 한다든지 리스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피킹을 하는 걸로는 독해가 늘지를 않는다는 거죠. 읽고 파악하는 능력은 그 자체를 통해서 늘리는 수밖에 없고 그 안에는 문법과 단어의 요소들이 컨텍스트로 포함이 돼 있다. 그걸 통해 외우는 게 암기법의 원리로도 훨씬 적합하다. 단어장을 따로 있는 것을 구입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맥락 속에서 단어를 파악하고 모르는 거 적고 이렇게 만들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쭉 봐요. 그래도 내가 셀로판지를 대거나 각주를 봐도 영원히 모르는 단어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애들을 종이를 A4지를 하나 가져옵니다. 그래서 왼쪽에다 적어요. 적고 뜻도 이제 물론 뭐 적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적고 반으로 접으면은 내가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딱 적어보면은 오른쪽에 뜻 적혀 있고 이러면은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살짝 가려서 보면은. 그래서 거기서 모르는 단어만 다시 동그라미에 칩니다. 그 종이를 뒤집어서 또 모르는 단어만 남겨가지고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르는 것을 좀 집중적으로 자꾸 봐주시면서 공부를 내가 모르는 부분에 어떤 에너지와 노력을 좀 집중하는 형태로 나가시면 실제 단어장도 똑같이 하시지 않나요? 처음에 두세 번 보고 모르는 단어 동그라미 치고 걔를 중심으로 한 번 더 보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건데 거기에 나와 있는 예문들이나 추상적인 어떤 용법이나 뜻 같은 것들이 와닿지가 않아요. 피부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그리고 어디서 봤던 단어가 여기서 다르게 쓰이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문맥 속에서 파악하는 게 정말 좋은 방식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시제, 그 다음에 수동태, 가정법, 그 다음에 명사절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단어를 보면은 I am a boy인지 I is a boy인지를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해석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가장 기본적인 4가지 정도의 기본 문법상은 내가 마스터를 좀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I would랑 I will 차이점을 모른다 이런 거 되게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는 상태에서는 그래도 쌓이는 것들이 존재하고 그때부터 모르는 단어는 죄다 그냥 옮겨 적으세요. 옮겨 적고 그 속에서 내가 자꾸 맥락화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주고 어느 정도에 알 것 같아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가리고 그때부터 내 힘으로 독해를 한번 해보는 거죠. 답을 절대 보지 말고. 그래야 문제점들이 보이고 걔를 픽스해 나갈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을 철저하게 구별해 주세요. 노베이스인데 될까요? 하는 질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은 뭐냐면 인풋에 대한 고려가 좀 빠져 있는 겁니다. 노베이스인데 읽고 해석이 될까? 읽고 해석한 거 아웃풋이에요. 그게 아니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정보를 습득하고 단어집을 보고 하는 것들은 내가 손가락과 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옮겨 적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 자체를 가지고 자꾸 파악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밑에다 해설을 적다 아니면 원본하고 해설집을 같이 보든 아니면은 그냥 일반 원서를 보는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한 왼쪽에 영어 오른쪽에 한글로 된 책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위대한 개츠비를 그렇게 읽기 시작하면서 야 이게 이렇게 책이 쉽구나 읽기가 편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저는 주로 그런 식으로 읽습니다. 그 다음에 막 자존심 부려가지고 영원히 답을 안 보는 게 아니라 모를 때 인풋을 자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크롬에도 어플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누르면 단어 바로 튀어나오게. 저는 이제 항상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자꾸 읽어줘야 돼요. 모르는 거 읽으면 공부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딱 그 크롬을 띄우자마자 뭐가 나오냐면은 전 인디펜던트지를 보거든요. 그 스포츠란이 떠요. EPL 축구. 그래서 그 기사를 하루에 하나씩 무조건 읽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를 보충하는 것은 노베이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베이스가 있고 내가 그러면 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한 30년 동안 이제 우리나라 정부 1호 통역사 임종영 선생님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단어 공부하신대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분야에도 노베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노베이스라는 기준 자체도 불명확하지만 사람은 어차피 공부를 하고 인풋을 해나가야 되는 동물이다. 그래서 내가 그런 편견을 좀 깨고 보면은 많은 방법들이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내가 가진 건 편견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엉뚱하고 의외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내가 가진 어떤 지적 능력을 과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우리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억의 개수가 2-3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메모를 자꾸 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메모라는 건요, 뇌에다 USB 외장하드를 꽂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내가 기록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공부를 할 때 과정들, 문제점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활자 형태로 남겨주셔야만 내가 피드백이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공부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나랑 안 맞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한 번 해보고 안 맞네가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뭐를 시도를 했는데 뭐는 안 맞고 뭐는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자꾸 공부법을 개량해 주시면 좋겠고 그 전제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메타커그니션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인지,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메타인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 기록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랑 살고자 하는 자기 합리화의 관습 때문에 나는 자꾸 에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돌아보는 가장 좋은 공부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은 영상을 보고 끝내고 인플루언시 팔러시라 그럽니다. 팔러시라 그러는데 뭐냐, 유창성 오류라 그래요. 영상 보면은 나도 저거 할 수 있었는데 실제 해보면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록하고 실행하고 수정해 나간 이 3박자를 조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에 좀 쉽게 손쉽게, 내가 막 외국인처럼 영어를 잘하겠다, 이거는 어려워요. 그거는 10년, 최소한 10년 걸릴 거예요. 근데 내가 시험 문제 다 맞히겠다라든지 어디가 식당 가서 영어를 좀 잘해보고 싶다든지 원서를 읽고 한번 대략적인 의미를 파악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오래는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하시면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어 영역 베스트셀러 너를 영어 1등급으로 만들어주마 서림 작가입니다. 제 책 제목이 좀 도발적이잖아요. 너를 1등급으로 만들어주마 이러면서 되게 좀 자만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좀 거만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말 영어 1등급 만드는 방법은 정말 명확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고 싶었고 이거를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원고를 썼고 지금까지 이렇게 영어 콘텐츠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어를 많이 한다고 영어를 잘한다? 이거는 아닌데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 단어를 많이 모르는 학생은 없죠. 뭐 아시겠지만 단어를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단어에 대해서 계속해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암기 요령이 부족해서입니다. 제가 실제로 단어 암기를 너무 못하는 학생들을 따로 모아놓고 그 단어 수업만 해본 적이 있어요. 단어 암기를 같이 하는 거죠. 단어 수업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필요하더라고요. 이 수업에서는 뭘 하냐면 단어 암기 아이디어를 내는 연습을 같이 합니다. 이 단어는 뭐라고 외워야 너네들이 잘 외워질까?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단어 암기 요령을 몇 가지만 가르쳐주면 학생들의 이 단어 암기 수준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단어는 아이디어를 내는 스킬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전에 한 프로그램에 서경석 씨가 나와서 자신이 공부를 할 때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는데 그거를 이제 외울 때 전쟁이 났는데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지어내서 외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재밌잖아요. 이렇게 어떤 웃긴 방법이어도 좋으니까 내 머릿속에 오래도록 각인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외우는 거, 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의 단어 암기 원칙은 어떻게든 외운다예요. 단어를 막 아직도 깜지 쓰듯이 써서 외우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외워서 외워지지 않잖아요. 금방 날아가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표현을 하자면 나의 뇌 속에 어떤 암기 고리를 걸어서 어떻게든 외워지게 하는 거, 이게 저의 암기 원칙입니다. 단어 암기를 위한 첫 번째 방법, 먼저 어원 활용하기입니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뭐 EX로 시작하면 밖으로라는 뜻이 있어. CO로 시작하면 together, 함께의 의미가 있어. 이런 대표적인 어원 지식들 있잖아요. 이런 어원 지식을 좀 알고 계시면 단어를 봤을 때 그냥 어원이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이해돼서 암기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원 지식을 갖고 계시는 게 좋은데 어원이 뭐야? 나는 어원 지식을 너무 모른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능률복화 어원편이라는 책을 사셔서 그 책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서 단어에서 많이 쓰이는 어원이 뭐가 있지? 라고 살펴보시면 어원 지식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말 연관짓기 방법인데요. 소위 말하는 경선식 단어 암기 방법이죠. 우리가 이 단어 어떻게 외우지? 라고 했을 때 그냥 뭔가 한글로 연관지어서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danger 이러면 위험인데 이거를 그냥 재밌게 단거는 위험해 이렇게 외운다거나, 아니면 torture이라는 고문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거를 때린데 또 쳐 고문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말과 연관 지었을 때 외워지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딱 암기 고리를 딱 걸어줄 수 있으면 이 방법도 적극 활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단어를 이렇게 어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든지 다 막 한국어로 막 연관 지어가지고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럴 때 세 번째 방법을 이용합니다. 바로 발음을 통해 연상하기 방법인데요. 이게 사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고 이게 좀만 익숙해지시면 단어 암기의 치트키가 되는 방법입니다. 발음을 통해 이미지를 상상하고 느낀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spit 이러면은 이게 뱉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발음에서 약간 spit 했을 때 약간 뱉다 라는 느낌이 나잖아요. 모든 단어의 어떤 발음에는 그 의미를 떠올리게 하는 그 뉘앙스라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이거 외워야 되는데 어원도 딱히 생각이 안 나고 우리말 연관 지을 것도 없으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accept라고 하는 단어가 수락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단어잖아요. 이걸 어떻게 외우지? 라고 생각이 안 나면 accept 했을 때 뭔가 그냥 수락하고 받아들이는 그 느낌을 상상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enhance 이러면 향상하다. 뭔가 올라가는 느낌, 향상하는 느낌, 그 느낌을 상상하는 거예요. 이게 느낌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단어를 봤을 때 외국인의 마음으로 또는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외래어를 쳐다보는 느낌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텔레비전 이러면은 이거를 막 번역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모 낳고 그 안에 뭔가 번쩍번쩍한 화면들이 나오고 이런 걸 상상하잖아요. 텔레비전은 그냥 텔레비전이에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봤을 때 그 단어 의미 자체로 받아들이는 연습. 이게 처음에는 안 되실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발음을 통해서 연상하는 거를 연습하시면 단어 암기의 속도가 굉장히 많이 향상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방법을 써도 안 외워지는 단어가 있기 마련이에요. 저는 뭔가 안 외워지는 단어가 있으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외워질 때까지 무슨 짓이든 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단어가 그 compensate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보상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외울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꾀를 낸 게 약간 나만의 뭔가 이야기를 한번 지어보는 거죠. 코니까 together, 함께의 뜻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제 짝꿍이 제 필통에서 펜을 맘대로 가져가서 막 장난치고 있길래 너 왜 내 펜 가지고 그러냐? 막 이렇게 뭐라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을 떠올려서 컴펜, 같이 쓰는 펜 아니니까 이거 보상해 라고 외우는 거죠. compensate, 보상하다. 제가 이런 방법을 쓴 이후에 이 단어를 한 번도 까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거 진짜 안 외워진다 라고 하면 어원 지식, 뭐 개인적인 발상, 뭐 한글말 아니면은 뭐 발음 연상하기 여러 방법을 섞어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수를 써서라도 뭔가 암기 포인트를 딱 만들었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가리면서 외우기 방법으로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학생들이 단어 테스트 직전에 가리면서 외워요.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근데 내가 암기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무슨 뜻 이건 무슨 뜻이라고 하면 테스트는 잘 볼지라도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근데 내가 암기의 연결고리를 만든 다음에 인출의 연습이죠. 가리면서 외우기까지 하면 완벽한 단어 암기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개수로는 하루에 5, 60개 정도를 추천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게 많아 보이는데 이게 완벽하게 막 스펠링까지 외워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영어를 보고 거기에 대한 한글 뜻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책은 어휘 끝이라는 책이나 능일복화 어원편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게 너무 두껍다 이러시면 다른 단어장도 괜찮습니다. 서점에 가셔서 가장 내 마음에 드는 단어장을 하나 골라보세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단어장을 사서 끝까지 본 친구들이 많이 없죠. 먼저 이거부터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루에 데이 1개, 하루에 또는 데이 2개씩 외워서 이거 끝까지 보리다 라고 다짐을 하시고 일단 쭉 밀고 가셔서 1회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데이 1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끝까지 밀고 가세요. 그게 2회독이죠. 이렇게 어떤 한 권의 단어책을 총 2회독을 하시는 걸 먼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단어장, 이 무거운 단어장 안 들고 다닐 거예요. 이제 내가 독해 공부하면서 기출문제 풀면서 나왔었던 그 단어를 작은 수첩에 정리해서 자투리 시간에 외우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단어를 다 알아야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모르는 단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단어를 외워도 시험장에서는 모르는 단어 100%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기억하세요. 당황하지 않는다입니다. 저는 이걸 의도적으로 연습을 했거든요. 내가 문제를 풀 때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당황하지 않는 연습. 실제로 지금도 저는 제가 문제 풀 때 모르는 단어 나오거든요. 막 까먹은 단어도 있고 막 그래요. 이럴 때 1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모르는 단어 나오면 별표 칩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해요. 이 단어는 모르는 단어인데 뭐지? 다음 문장으로 가볼까? 이렇게 태연하게 넘어가요. 다 아시겠지만 한 지문의 주제는 몇 개다? 하나다. 지문 속에서 모든 문장이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단어 하나 모른다고 해도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나머지 문장을 통해서 이 단어를 추론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정추론까지는 어려우면 그냥 무시해도 내가 글을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거를 명심하시고 당황하지 않는 연습 해보시길 바랍니다. 절대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좀 충격받았어요. 어떤 학생들은 단어를 진짜 끝까지 안 외우더라고요. 오늘 좀 외웠어. 그러면 또 일주일 동안 안 외워. 이렇게 습관이 안 되는 학생들은 결국엔 1등급 절대 못 받거든요. 저는 재수할 때 이제 잠자기 전에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잤는데 그 설거지하는 시간에 맨날 앞에 단어장을 두고 외웠어요. 그게 아니면 내가 뭔가 버스에서 내가 지하철에 앉자마자 단어장을 꺼내는 이런 습관 정도는 수험생이라면 누구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